이 사연은 제가 겪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도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직 공군 장교이자 현재는 한국방위산업기술단지에서 근무 중인 방공 AI 엔지니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 체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2029년 7월 16일, 저는 사우디 리야드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흑풍의 데모 자료를 사우디 국방기술청에 비공식적으로 소개하기로 한 날이었죠. 저와 저희 팀은 몇 개월 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늘어나는 무인기 테러와 드론, 전쟁의 양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AI가 방어를 책임져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확신은 바로 그날 아침 제 눈앞에서 처참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10시 43분, 리야드 시내 중심가. 저와 통역사, 그리고 현지 기술 담당자 한 명이 미팅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귀청을 찢는 듯한 금소금과 함께 굉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고 누군가가 외쳤어요. 드론이다. 무인기다. 정확히 17초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시장이 통째로 날아갔고 연기와 불길 속에서 사람들은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고 한참 후에야 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당국은 이를 해킹 사고로 발표했지만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그게 단순한 해킹일 리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드론은 미국제 MQ-12 레이븐이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정식 납품된 최신형 기종이었고 미 방산청에서 직접 운용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그 체계가 민간인 수백 명을 향해 발사된 것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93명, 부상자 200여 명. 하지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수치는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사건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사우디 국방기술청의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고 그날 저녁 평소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부국장 리하드 알파이살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자마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 박사, 당신이 개발 중이라는 흑풍. 그게 진짜라면 지금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미국 무기 체계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리모컨 아래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5년간 만들어온 흑풍이라는 프로젝트는 그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초비밀 기술이었고 아직 완성이라 부를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흑풍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밖으로 리야드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흑풍이라는 이름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제 동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죠. 말 그대로 검고 조용하게 몰아치는 바람. 탐지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는 자율방공 시스템. 저는 군에서 통신장교로 근무할 때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의 승인 없이는 방어도 못하는가? 한국은 항상 누군가의 군사위성, 누군가의 정보체계, 누군가의 레이더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발사도 대응도 방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그래서 전역 후 방산업계에 들어왔고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AI 방공망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존재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물러서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 아직 시험 중이다. 아직 논문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리야드에서의 참상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어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술이 허락을 기다리는 순간 생명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흑풍을 꺼내야겠다고. 그게 어떤 대가를 불러올지 몰라도 누군가는 이 불합리한 체계를 깨야 했기에. 이건 제 머릿속에서 그리기만 했던 일인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야드에서의 폭발 이후 제가 만든 흑풍이 단순한 프로젝트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 될 거란 걸 그제야 알았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대전 방산기술단지에 있는 저희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출장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원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고 내부 회의는 더 자주, 더 긴장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흑풍 프로젝트에 사우디 측에서 공식 연락이 왔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연락의 내용은 일종의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이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가? 사우디 측의 질문은 정직하고 단순했어요. 그건 기술 이전 요청이었고 더 심각한 건 그 요청이 무기 매매가 아니라 동맹 없는 방공 협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군 시절 겪었던 통신망 레이더망 의존 구조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떠올랐죠.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서방 군사체계의 위성 레이더 지휘 체계에 기대왔습니다. 그 체계 안에서 선택권은 항상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동의 없이, 허락 없이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우디 측 부국장 리야드 알파이살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만든 이 체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압박도 감수하겠다고요. 한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미국의 중동 담당 고문 에이든 크로웰이 공개석상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의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어요. 비동맹 무기 이전은 안 된다. 동맹의 통제 없이는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 한마디가 제게 찌르듯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통제라는 단어에 포함된 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프로젝트실 내부에서는 긴장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연구팀 중 일부는 우린 아직 시험 단계야. 안정성도 확인 안 됐고 국제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일부는 이제껏 우리가 속한 체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이 사우디 기회가 증명해줬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중간에 끼어 양쪽 의견을 들으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기술이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순간 방어는 끝난다. 사우디 측과의 접촉은 곧 공식화되기 시작했고 리야드 부국장은 한국의 방산기술단지로 오는 비행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 준비부터 참석했어요. 그가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인사말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흑풍을 선택한 이유가 진정한 독립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통제의 시작인가요? 그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우린 통제가 아닌 선택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체계도 어떤 나라의 승인도 없이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싶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컸습니다. 한국, 중동, 그리고 서방 세력 사이의 노인줄을 저는 분명히 봤어요. 회의장 뒤편, 저희 팀 내부에서 커피를 두 손으로 꼭 쥔 여자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이게 국제적 제재로 이어지면 우리 회사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익과 기술 주권, 선택지와 통제 사이의 기로였어요. 그날 밤 한국의 수도권을 향해 이동하면서 저는 다시 생각했죠. 우린 왜 항상 남이 만든 체계에 기대왔을까? 누가 우리 하늘 아래의 생명을 마음대로 손대도록 허락했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책임이 따르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리하드 부국장의 눈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이 체계는 제가 책임집니다. 단, 당신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은 매우 좁고 그 끝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흑풍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드를 열어보고 인터페이스를 점검하고 팀원들과 새벽까지 논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찝찝함도 있었습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국제 정치라는 바다의 파도는 제가 설계한 알고리즘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두 번째 위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가 만든 기술이 무기로 오해받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위협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진짜 흑풍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우디와의 계약이 비공식적으로 성사되던 날 밤, 저는 대전의 연구소에서 마지막 코드 점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흑풍의 알파 버전은 이미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자율식별, 위협 판단, 다중포대 협력 대응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무인 전투기의 자율 무력화 시나리오에서도 전례 없는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팀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여주며 말했죠. 박사님, 흑풍 서버 접속 로그에 이상한 패턴이 감지됐습니다. 내부 아이디로 위장한 접근 시도가 밤새 수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부자? 누구인가? 우리는 전면 서버 점검에 들어갔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한국 방산망 내부로 깊숙이 침투한 해킹 흔적이 있었고 경로는 유럽, 정확히는 스웨덴의 외교통신 IP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유럽연합 사이버 감시기구 소속 보안 분석가 나탈리아 오스트라는 이름의 분석가가 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경고였습니다. 귀국의 AI 방공체계 내부 코드에서 잠재적 행동 불일치 시그널을 포착했습니다. 이 코드가 실전 투입될 경우 국제 감시망은 자동으로 위협 대응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흑풍이 실제로는 자율방공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의도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의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생 최대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흑풍을 위협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사우디에 흑풍이 납품되면 국제 제재, 무기 불법 확산국 낙인, 심지어는 전쟁 촉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미국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에이든 크로웰, 미국 방산청 고문이 UN 안보리 회의장에서 한국의 AI 방공체계는 자체 판단이 불가능하며 국제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무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 발언은 정확히 나탈리아가 보낸 경고 이메일의 표현과 거의 같았어요. 누군가가 우리 내부에서 흑풍의 의심을 심었고 그 시그널은 유럽의 감시망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내 손으로 만든 이 기술이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무기처럼 오해받는 이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사우디에 설치된 기존 미국제 드론 감시 체계가 오류를 일으켰고 동시에 흑풍 테스트 서버가 의도치 않게 동기화되며
중동 상공의 위성 통신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드론들이 일제히 이륙했고 무기 상태로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AI가 인간의 판단 없이 전장에 투입됐다. 제3의 개입인가? 자율무기의 시작인가? 흑풍이 이 사태를 촉발했다는 의혹은 점점 기정사실처럼 굳어졌고 저는 문자 그대로 조리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언론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회사는 위기 대응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흑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흑풍의 코어 코드는 분명했고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폐쇄망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백업 코드를 다시 확인하며 유일한 단서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이상 시그널. 그건 외부에서 삽입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시망에서 인위적으로 해석한 데이터 왜곡이었습니다. 그때 나탈리아가 한국에 직접 왔습니다. 그녀는 보안 분석가로서 자신의 관측이 조작됐음을 깨달았고 흑풍이 아니라 미국제 시스템이 중동 드론의 행동을 트리거한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작은 에이든과 그의 정보팀이 벌인 작전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한국의 기술 독립을 막는 것.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흑풍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 체계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동적인 AI예요. 공격이 아니라 방어만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손으로 만든 이 시스템이 가진 진짜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그 어떤 리모컨도 그 어떤 명령 체계도 이 AI를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세계에겐 가장 큰 위협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흑풍은 우리가 통제받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 세상에 공개되어야 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이 기술이 결국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흑풍은 단지 하늘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허락받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였고, 제가 한 사람의 공학자로서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2029년 10월 스위스 제네바 UN 안보리 특별 세션. 제 이름이 불리고 저는 긴 복도 끝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방산업체 직원도 한국 정부의 대변인도 아닌 흑풍의 개발자로 섰습니다. 책상 위엔 제어키 하나와 흑풍의 백업 코드를 인쇄한 문서 한 장만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은 공격용이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오직 방어만을 위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방어마저 허락받아야 하는 시대를 끝내기로. 회의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흑풍의 일부 기술을 UN 기술안보위원회에 기탁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AI, 방공 체계 중 하나를 전 세계가 자유롭게 검토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기려는 것이 없다는 증거로요. 그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향해 기술, 독재, 제어 불가능, 위험한 독립이라고 비난하던 시선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국가들이 흑풍에 대한 비공식 협력 제안을 보내오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연구실 책상, 그리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코드들. 하지만 제게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위성망도 빌리지 않아도 되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시작했다는 걸요. 사우디는 흑풍의 첫 도입국이 되었고 중동 내에서 최초로 독립 방공 AI 체계를 구축한 국가라는
상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자국 드론 체계의 일시적 운용 중단을 선언했고 유럽연합은 AI 무기 윤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풍은 방공망이 아니라 주권을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익숙해진 허락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해킹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나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술 협력 요청, 초청 강연, 새로운 AI 안보 네트워크 구축 제안까지.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제가 흑풍을 만든 이유는 그런 정치적 성공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건 단 하나. 누구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선택지.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대전의 연구소 창문 너머로 하늘을 봅니다. 전에는 그냥 푸른 배경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거기엔 제가 지키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흑풍은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그 정신은 전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이 통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선택이 되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보이자 작은 선언입니다. 기술은 허락 없이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는 세상, 그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험일까요? 흑풍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어의 권리, 여러분은 그 가능성에 동의하시나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술 독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에도 이런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